안녕하세요. 본격 실용 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저는 진행을 맡은 완전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 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내용의 제목을 하나씩 정하려고 하는데 짜잔! 빠밤. 애니어그램 과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입니다. 네, 애니어그램의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과학적 근거 네. 여쭤보고 싶네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요? 그쵸. 뭐 애니어그램 얘기를 하면은 사실 뭐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되게 시니컬한 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제가 원래 이제 또 이것도 저번 시간에는 오늘 무슨 성격심리학 개론한다고 예고를 해놨는데 바뀌었어요, 내용이. 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애니어그램을 어쨌든 관심이 있으시고 시즌 1을 보신 분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게 애니어그램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방송이 다른 애니어그램 방송이랑 다른 차별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고 조금 어렵고 따분한 얘기라 이거를 먼저 부러뜨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 부셔버려?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부터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애니어그램 과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네, 애니어그램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누가 애니어그램 과학적 근거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단호하게 없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과학적 근거 없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그게 진실성이 없거나 쓸모가 없거나 다고 얘기할 순 없죠. 예,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지금 이제 약간 현대는 과학의 시대고 현대의 종교는 과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너무 절대시하고 맹신하는 풍조가 많이 퍼져 있어서 과학적인 근거 없다고 하면 다 그거는 쓸데없는 거야. 아니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애니어그램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고 그렇지만 왜 애니어그램을 저는 배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게 뭘까요? 과학이 뭘까요? 어떤 답을 내릴 수 있는 거. 그렇죠. 과학의 바탕은 뭐죠? 수학이에요, 수학. 수학 잘하십니까? 아, 진짜 못해요. 저도 수학 소름 돋았어, 방금. 혹시 수포자였나요? 아, 그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수포자였구나. 문과. 네, 문과죠. 예. 네, 저도 수포자가 될 뻔했지만 저는 도구로 수포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제 정말 수학에는 젬병이어가지고 지금도 어떻게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같이 먹으면 이제 엠빵이라고 하죠. 그것조차 제대로 못해서 애들한테 너는 대학 나온 거 맞냐며 뭐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숫자에는 젬병인데 어쨌든 기본 개념은 뭐냐면 수학이라는 건요 엄밀해요. 정답이 있는 거지 한마디로. 수학은 무조건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학은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제가 정말 못하지만 공부를 해서 정복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말이지만 예, 수학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있어요. 그게 수학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지만 그게 뭐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어. 저는 정답이 없는 학문이 좋습니다. 정답이 없는 학문은 인문학이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래서 과학의 언어는 굉장히 엄밀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학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단어마다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쪽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게끔 다 해놓는 게 과학과 수학이거든요. 근데 뭐 그것만이 전부라고 하면 예술, 문학, 철학 이런 거는 다 소용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죠. 물론 그런 인문학적인 거랑 전혀 상관없이 나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실제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증명된 것만 가지고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분은 이 방송을 안 보고 계시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로봇이나 동물이나 사실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인간에게 그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과학과 수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너무 거창하게 얘기가 갔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심리학이잖아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저희가 살펴볼 내용도 심리학이고 애니어그램도 크게 보면 심리학이 들어가는데 이 심리학이 학문의 하나로 이게 정립이 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19세기에 들어서 맞아요. 19세기에 들어서야 심리학이 인간 내면에 대해서 이제 탐구하는 게 심리학인데 그게 19세기 되어서야 학문이 되었고 옛날에는 그치만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인간의 내면과 심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죠. 네. 근데 그게 심리학이 아니었어요. 심리학으로 명명되지 않았죠. 뭐의 일환이었냐면 철학이나 신학이었죠. 그래서 철학이나 신학에서 인간의 내면을 탐구를 해서 인간의 심리가 왜 저렇게 돌아가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하다가 이게 19세기 이제 근대에 들어서서 과학과 수학이 이제 수학의 바탕을 둔 과학이 이제 최고의 학문으로 이렇게 정립이 된 거예요. 증명될 수 있는 것만이 이제 그런 세계가 있다. 증명될 수 있는 세계가 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과학이 갑자기 확 뜨면서 인문학에서 야 우리도 좀 과학에 대해서가 아니라 인문학에서도 우리도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인문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분야를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서 인간의 마음에서 보니까 뭐 이래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이제 일어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수학적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생겨난 게 심리학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학적인 언어랑 인문학적인 언어랑 어떻게 다르냐 하면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우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구의 나이가 몇만 년이다 라고 과학에서 증명을 했으면 그거는 아주 엄밀한 언어에 거기서 몇 년이다 라고 했을 때 그 1년은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공전을 한 바퀴를 하는 게 1년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데 다 증명된 과정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지구의 나이가 몇만 년이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그런 몇 년이다 이런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 제가 도사님 오랜만에 만났어요. 야 100만 년 만에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100만 년 만에 본 건가요? 아니죠. 과학적인 언어로? 아니죠. 그러면 우리 공룡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거 100만 년 만에 봤다는 얘기는 문학적인 표현이고 수사적인 표현인 거고 오랜만에 봤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사실 또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쵸. 뭐 한 2주 만에 봤으면서 야 100만 년 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진짜 한 2년 만에 봤다. 그랬는데 야 100만 년 만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100만 년 만에 봤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진실성이 없거나 그 말에 아니 쓰잘데기 없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과학의 언어랑 인문학의 언어는. 그래서 사회학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근대에 들어서 17세기, 18세기 들어서 이제 과학이 최고의 학문으로 떠오르면서 그러니까 과학의 언어가 따로 떨어져 나온 거죠. 사실은 과학 같은 것도 옛날엔 다 철학 안에 들어 있었거든. 철학이나 신학 안에. 그래서 실증적인 이제 논리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논리 구조를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해내는 그런 실증적인 방법이 이제 떠오르면서 인문학에서도 야 우리도 뭔가 인간과 사회와 그러니까 자연이 아닌 자연과학은 이미 떨어져 나갔고 그런 인간과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실증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보자 라고 해서 생겨난 게 사회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사회학이 사실은 사회과학의 줄임말인데 뭐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학문들이 지금으로서는 뭐 사회학, 경제학, 지리학, 심리학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과학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사회대에 속해 있어요. 대학에 가면은 이 과들이. 그리고 이제 인문학과에 남아있는 거는 뭐 언어학, 종교학, 철학, 역사학 이런 것들은 아직도 인문대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있을 수 없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다양한 설명을 내놓는 거지 어떤 이론을 딱 해가지고 이래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는 거를 굉장히 경계해요. 인문학에서는. 저는 이제 인문학 역사를 공부를 했고 저는 인문학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공식을 만드는 거는 오히려 저는 좀 틀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고, 그러나 이제 심리학에서는 숫자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떤 과학적인 그런 방법론으로 우리 내면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리학이 생겨났는데 이 심리학에서는 성격 유형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성격의 실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원래 한다고 했었는데 성격의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성격의 실체를 완전히 인정을 하고 있어요. 현대 성격 심리학에서. 근데 성격 유형에 관해서는 인정을 안 해요. 성격 유형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기는 해요. 성격 심리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런 이제 성격 유형의 이론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현재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를 이제 정식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애니어그램은 성격 유형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성격 유형은 별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동일한 성격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 간에 매우 큰 개인차가 존재한다. 이거 네. 맞죠? 네, 확실합니다. 이게 네. 애니어그램 보면 진짜 헷갈리고 어려운 이유예요. 맞아요. 그게 뭐 보통 예를 들어서 뭐 5번 유형이다. 제가 그래서 5번 유형들은 대부분 이렇다. 하지만 사실상 5번 유형의 사람들을 쭉 보면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서는 5번 유형을 생각했으면 저 사람을 보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을 때는 되게 다른데 같은 유형인가? 의아할 때 사실 되게 많아요. 제 처음 애니어그램 공부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그러니까 헷갈려 했던 게 뭐냐면, 제가 뭐 8번이라고 생각하면 그 8번이 주위의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8번인 사람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랑 비슷했을 때 8번 같은데 진짜 다른 8번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기준이 되니까 8번이 아닌 것 같다라고 결정을 내릴 때가 많았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8번은 내에서도 정말 다양하게 변화가 있을 수 있구나를 인정하니까 그 부분까지 가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겉보기엔 얘랑 더 비슷한 것 같은데 얘랑 얘는 다른 유형이고 얘랑 얘랑 되게 다른 것 같은데 또 얘랑 얘랑 같은 유형이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 당연히 사람 성격이 100이면 100 다 다른데 이걸 9가지 유형으로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 다양한 건 당연한데, 그렇다면 성격 유형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죠. 의심할 수 있죠. 그 다음은? 네. 성격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그렇죠. 이거는 실증적으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엄밀하게 뭐 테스트를 해가지고, 저 애니어그램 테스트 안 받는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실 유형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주관적이고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그런 때문에 게 좀 사짜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믿어지는 거지. 이거 뭐 얘가 보면 이러고 제가 보면 저런데 그게 무슨 이론이 될 수 있느냐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성격에 대한 기술적인 이론일 뿐 설명적인 이론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적인 이론이라는 거는 그냥 이 사람의 성격이 기술이 막 이 기술이 아니고 기술한다 이렇게 네. 설명한다. 그 사람의 성격이 이렇다라고 설명할 뿐이지 그 사람의 성격을 분석하는 도구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의 성격이 이렇다라고 하면은 사람 성격의 구조가 이래서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그렇고 그 사람의 성격이 그렇게 형성된 이유는 이렇다. 라고 뭔가 설명이 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겉보기에 이렇다라는 설명, 그냥 기술적인 부분밖에 안 된다. 성격 유형이라는 거. 이런 얘기죠. 네. 개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사실 애니어그램 배우면서 부작용. 예, 부작용이고 제가 제일 경계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지적들이 모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격 유형에 대해서는 심리학에서 주요 이론에서는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 자체는 사실 하지 않아요. 그렇기는 하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격 유형을 공부를 하는 게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지 얘기를 하자면 일단 성격 유형은 범주적 분류라고 하거든요. 범주적 분류에 들어가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범주로 나누는 거죠. 카테고리로. 네, 카테고리로 나누는 거죠. 근데 범주적 분류 말고 차원적 분류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의 키가 몇인 이런 거 밝힐 수 있나요? 등급. 저요? 네. 159요. 어머, 나보다 1cm 커. 봐봐, 여기 차원적 분류예요. 이거는 제가 158이거든요. 야, 진짜 도찐 개찐이다. 큰 줄 알았어요. 훨씬 큰 줄 알았어요, 저보다. 지금 커 보이나 봐요. 네. 아니,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저보다 큰 사람들은 저를 훨씬 작게 보고 그래, 제가 작으니까. 1cm 차이라도 저를 크게 보세요. 여러분, 1cm의 자존심이라는 노래도 아시죠? 마마무 노래인데 저기에서 158이랑 159는요 되게 달라요. 저희들은 1cm가 아쉽고요. 차원적으로 봐서 저보다 저기 도사님이 허도사님이 훨씬 키가 큰 거예요. 그렇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얘네는 160 도토리 키재기다. 그렇죠. 작다. 도토리죠. 우린 도토리죠. 그게 차원적이 아니 아래 범주적 분류예요. 네. 우린 도토리다. 이건 범주적인 분류고 난 158이고 얘는 159니까 얘가 나보다 훨씬 커. 등급죠. 이게 네. 차원적인 분류예요. 등급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정도를 보는 거예요. 등급을 나누는 건 오히려 범주적인 분류죠. 아하. 160 이하, 네. 165 이하, 아. 170 이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근데 범주적인 분류는요. 다 근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시험 보면은 10등급으로 나누잖아요, 학생들. 이게 난리예요. 왜냐면 이거를 줄을 세워도 난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369점, 370점. 야, 이거 1점 차 이거 진짜 찍냐 안 찍냐 못 찍냐로 갈릴 수 있는 점수인데 이걸 가지고 애들을 줄 세우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그렇다고 이제 뭐 성적이 뭐 빵점이랑 400점을 똑같이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범주적으로 분류를 하자.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자, 5등급이랑 6등급에 보면은 5등급, 6등급에서 갈리나 1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5등급에서 2 안에서 차이가 훨씬 커요. 그렇죠. 얘는 1점만 더 맞으면 저기 4등급이 될 수 있었어. 그리고 또 여기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범주를 나눌 것이냐 자체는 언제나 논란이 있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은 이런 범주적 분류를 쓰지 않아도 되느냐? 왜 이걸 쓰겠어요? 실용적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사실 쓰는 거죠. 성격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정신의학을 공부한 의사 선생님들이, 박사님들이 연구를 해서 성격 장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성격 장애라는 거는 뭐냐면 자료가 있죠. 네. 읽어보세요. 대충은 다들 아시겠지만. 성격 장애란 인격 장애라고도 한다. 성격적 특성으로 대인관계와 직업 영역에서 심각한 부정응과 자기 파멸적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신장애의 여러 갈래 중 하나이다. 인지능력은 정상이라는 점에서 정신질환과 다르다. 그러나 성격과 정신질환이 유전자의 영역에서부터 겹친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있다. 어려운 말이지만 대충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성격 장애는 정말 성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성격은 그냥 다 다르고 이 사람한테는 이 성격이 맞고 저 사람한테는 저 성격이 맞고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성격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서 일이나 대인관계에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를 성격 장애로 분류를 해서 이거는 왜냐면 치료가 필요하니까 네. 의사들이 관리를 해요. 그런데 성격 장애가 굉장히 다양한 예로 나타나요. 근데 또 이거를 범주적으로 분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 매뉴얼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성격 장애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거를 보면은 대충 이런 성격 장애가 있고 이런 성격 장애가 있고 그거를 이제 분류를 해서 이름을 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면은 지금 현재 정신과 의사들이 쓰고 있는 성격 장애 매뉴얼이 있어요. 여기 보면 DSM-5라고 하는데 이게 약자고요. 한국말로 풀었으면 미국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에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정신질환이랑 성격장애랑 다른데요. 정신질환의 큰 범주의 성격장애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의를 해놓은 성격장애가 있는데 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편집성 성격장애, 분열성, 분열형, 반사회성, 연극성,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있죠. 자기애성, 강박성, 의존성, 회피성 이렇게 해가지고 10개의 성격장애를 나눠놨어요. 그리고 또 이거를 A군, B군, C군 해가지고 크게 3개로도 나눠놨어요. 그러면 이게 의사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서는 정리를 해놓은 건데 그럼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엄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체로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연극성 성격장애다. 연극성 성격장애 보면 이제 매뉴얼이 다 있어요. 이런 거에 해당하면 연극성 성격장애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단받은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환자들마다 다 너무 다른 거야. 너무 증상이 달라가지고 아 이거를 같은 식으로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성격장애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연극성 성격장애만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다른 성격장애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정신질환이랑 성격장애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정신질환은요 인지 능력이 망가져서 그러니까 뭐 사이코패스 같은 거 요즘에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막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로 판명되면은 무슨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감형을 받는다고 하죠. 저지른 죄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면은 그러니까 진짜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다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감형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질환이 있다고 어떻게든지 판정받고 싶어 하는 피의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이게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이 아니에요. 이건 성격장애예요. 왜냐하면 인지능력이 정상이라고 보는 거야. 이 사람은 굉장히 성격적으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남을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고 해치는 사람이긴 하죠.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공감 능력 같은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인지능력이 정상인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 짓을 했는데 들키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한 일이니까 책임을 100% 묻는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러니까 성격장애인 거죠. 반사회성 성격장애예요. 사이코패스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정신질환도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장애랑 정신질환이 인지능력이 있냐 없냐의 차이로 다르다고 하지만 또 겹쳐.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랑 정신질환은 전혀 별개의 개념이고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성격이랑 정신질환이 관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격이 강박적이다. 이 사람의 강박성 성격 장애에 걸릴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높죠. 그리고 강박증, 이건 정신질환이거든요. 강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강박증에 걸릴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엄밀하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전자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성격이 우울한 거랑 우울증이랑 구분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우울해 보이는 사람만 우울증이 걸리는 건 아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울한 성격의 사람이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최신 연구 결과에 보면은 성격을 그 이제 DNA 유전자 구조에서 성격이 결정되는 부분에 정신질환을 결정하는 부분도 겹친다. 이게 밝혀졌대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아니 우울한 기질이 있는 사람이 우울증에 잘 걸리겠지. 그렇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다른 개념이니까 야,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된 거야.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이게 점점 과학적으로 증명된 부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또 같은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엎어지기도 해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만 가지고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자고 하면 너무나 좁은 것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성격장애도 보면은 이게 복잡하니까 복잡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와글와글 했어요. 의사들끼리도. 야,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거 좀 고쳐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고치려고 했다가 최근에 아니야, 이게 아무래도 새로 만든 거가 좀 더 검증이 안 된 것 같아 라고 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대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 지금 매뉴얼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사이에서 대안 모델이 생겨가지고 여기서는 또 원래 10개 있었잖아요. 그 10개의 성격 장애가 있었는데 그 중에 또 4개를 없애버렸어. 이거 너무 애매해. 이거는 성격 장애로 놓기가 좀 그래 라고 해서 4개 없애버리고 6개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범주적인 분류와 차원적인 분류를 혼용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있어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자기가 모든 사람들의 중심이고 관심 받지 않으면은 병적인 관종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여러분 주변에 관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쟤는 관종이다. 그냥 귀여운 수준의 관종도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정말 병적인 수준의 최근에 그 난리난 어금니 아빠 있잖아요. 병적인 관종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정도면은 그 사람 약간 제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이제 너무 신기한 사람, 너무 이상한 사람이니까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사이코패스 끼도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뭐 몇 개 미미하대요. 근데. 예, 미미하대요. 미미해서 사이코패스라고 정의할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그런 끼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이코패스가 딱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이코패스 끼가 있는 사람이랑 사이코패스랑 사실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정의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 사람 자기애성 성격장애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 그거를 연극성 성격장애라고 명명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끼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장애 이것만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점점 심해지다가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자기애성 성격장애나 사이코패스도 있지만 애매한 범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과 의사들도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은요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 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없고 성격 장애라는 의사들이 모여서 합의한 그런 범주조차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맞아요.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성격을 유형으로 범주로 나누는 게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다양성이 있다라고 해서 얘를 이거는 말이 안 돼 라고 버릴 수 있는 근거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이야기는. 이게 사람의 성격이라는 거는 심리는 뇌의 작용이잖아요. 근데 이 뇌의 작용이라는 거는요 되게 복잡해요. 보면은 뇌의 어떤 부분이 뭐를 관장하고 요즘에는 사실 많은 게 밝혀졌기는 하지만 이게 심리학이라는 것도 이제 어떤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사회과학에서. 근데 그 숫자라는 게 다 통계인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이거야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통계라는 게 의미가 있긴 하지만 사실 애매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인간의 심리를 예측하는 거는 뭐라 그러냐 일기예보랑 비슷하다고 예를 많이 들어요. 우리가 일기예보 우리의 기상에 대해서 보면은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원시 시대 때 사람들은 하늘이 노해서 번개에 벼락이 치고 비가 오는 줄 알았지만 지금은 무슨 원리로 번개 치고 비 오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컨트롤은커녕 예측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보면 불화청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안 맞습니까? 짜증나게. 정말 안 맞아요. 일기예보 아시죠? 그렇지만 우린 일기예보를 매일 봅니다. 왜 보죠? 확률이니까. 맞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안 맞는다고 욕을 하지만 그건 우리가 다 맞기를 기대하기 때문이고 일기예보 확률이거든요. 확률적인 통계를 자료를 이만큼 갖고서는 이렇게 할 때 이런 상황이면은 몇 프로로 비가 오더라. 비 올 확률이 80%래요. 안 왔어. 우산을 들고 나왔는데 욕을 해. 왜 그 80%라고 했으니까 20%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 할 말이 없거든요. 통계라는 게 이렇게 간사한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제 증명이 됐다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통계의 바탕을 둔 거라서 의미는 있지만 100% 정확하지는 않다. 그리고 성격 유형이라는 거는 그런 통계적인 근거가 있는 거는 아니고 어떤 그런 우리 직관에 따라서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게 되게 쓸모 있어요. 애니어그램을 저는 공부를 하다가 그거가 저의 어떤 성격적인 문제와 관계적인 문제를 개선하는데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한 거고, 애니어그램은 완전히 심리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애니어그램은 사실 만들어진 그 과정부터가 심리학에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고대의 그런 종교적인 지혜가 전승해져 내려오던 게 있었어요. 이거는 과학적 근거고 뭐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경험적이고 직관적인 지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현대 심리학이 태동하던 시절에 어떤 심리학자가 이거 되게 쓸모가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영성 수련이라던가 어떤 그런 거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이게 이론을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히 보면은 뭐 19세기에 뭐 구르지에프라는 사람이 고대 전통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전 세계를 떠돌다가 처음에 이제 이 상징이 어디서 왔는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무슨 뭐 바빌론에서 시작되었다 라는 얘기도 있지만 증명된 게 없고, 한 4세기 이전에 근데 9개로 나누는 기록이 있었대요. 근데 이거를 구르지에프라는 사람이 가져와서 오스카 이카조라는 볼리비아 출신 정신과 의사가 현대 심리학이랑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카조의 제자였던 클라우디오 나란조라는 사람이 워크숍 형태로 미국의 애니어그램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웃긴 건 뭐냐면 오스카 이카조랑 클라우디오 나란조랑 사제관계라고 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초기 애니어그램을 정립을 시켰는데 둘이 절교했대요. 안 맞아서, 애니어그램에 대한 그 생각이 안 맞아서. 이거 뭐 프로이트와 융인가요? 융 아들로도 맞아요. 그렇게, 이게 사제관계 절교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배웠지만 안 맞아서 절교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저 말고도 애니어그램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럿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분들 물론 강의를 본 적도 있고 심지어 만나서 대화한 적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보통 이제 다들 아는 인물에 대해서 분석을 같이 하잖아요. 이 사람 나는 몇 번 유형인 것 같은데 이 사람 몇 번 유형이래. 달라. 그거는 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 같이 아는 사람이 둘 다 실제로 아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유명인이면 우리가 직접 만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맞아. 그거에 대해서는 틀릴 수 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틀려도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격 유형이 9개가 있고 그게 이제 뭐 어떤 유형이다라는 이론까지는 똑같죠. 이론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나누는 기준 자체가 나랑 틀리다라는 거를 느낀 적이 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한 명이 맞고 누구 한 명은 틀린 사입이냐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애니어그램 이론 자체가 열려있는 이론인 거예요. 이론적인 틀은 있지만 이거 말고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직관적으로 나누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있어요. 예. 그렇게 이렇게 딱 보면은 관상 보면 나온다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애니어그램을요? 응. 애니어그램 이렇게 공부 뭐 별로 하진 않았지만 보면은 이제 8번이나 뭐 이렇게 외모에서 그 이론에도 그렇게 나오던데요. 뭐 외모로 좀 골격이 크고 뭐 눈이 부리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좀 느껴져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보다 보면 이 사람은 좀 어느 정도 몇 번일 것 같다라는 필이 오는 사람도 있고 대본에 딱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애니어그램 책을 보면은요, 책도 제각각이에요. 맞아요. 쓰고 싶은 이제 막 진짜 쓰고 싶은 대로 쓰는데 보면은 외모에 대해서도 이 유형은 이래라고 되게 상세하게 기술해 놓은 것도 있어요. 저 그림 그려놓은 책까지 봤어요. 예. 생김새를 그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번 유행 짝짝짝짝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2번 유형은 좀 몸이 좀 동글동글하고 퉁퉁하다라고 해놓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면은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기는 해요. 많아요. 근데 되게 마른 2번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관상을 안 믿는 편이에요. 제 성격상 물론 관상으로 느낌이 오지만 얘기를 해봐서 그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을 내가 파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때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인데 애니어그램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정말 딱 보는 순간 무슨 저기 신 내린 것처럼 하시는 분들 계시대요.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네. 근데 또 그게 또 틀리냐 하면은 대체로 맞아요. 내가 나중에 데이터를 분석을 해봐도 그게 대충 맞는 경우가 많이 있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되게 깊이 알면 이 사람 정말 나랑 아는 사람 이러면 솔직히 안 헷갈리거든요. 공부를 많이 했으면. 근데 잘 모르면은 헷갈리는데 그때 내가 결정적으로 쓰는 구별법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사실. 내가 경험상 맞아. 보니까 헷갈린데 요거를 보면은 몇 번용인지 알 수 있어. 이거는 경험적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애매할 맞아. 수 있는 거고요. 뭐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애니어그램이 엄밀하지 않은 거는 맞지만 그래서 이 이론이 쓸모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보다 보면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성격 유형을 몇 번이라고 했는데 자기는 잘 안 와닿는데 근데 그분이 너무 확실하게 그렇게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저 몇 번인 것 같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다른 거를 가르쳐주면 그분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저는 당연히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는 하나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몇 번인지 알아야지 저 사람이 몇 번인지 맞춰야지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내 성격의 문제를 내가 이제 스스로 알고 그 성격의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관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배우는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어떤 이론을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더니 내가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이 됐어 라고 하면 그 선생님을 배우면 되는 거지 이게 누가 틀렸나 맞았나 이 사람이 맞았으면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저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틀렸다 맞았다로 가르려고 너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게 다른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애니어그램에서 당연한 거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성격 심리학부터 공부를 하려고 했잖아요. 길고 지루하게 이런 내용까지도 제가 넣고 하는 거는 제가 사실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 거는 맞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보면은 애니어그램이 자유롭고 개인적인 해석의 여지가 많은 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무 말 대잔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 말 대잔치 되는 경우도 봤고 이건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아무 말 대잔치는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런 애매한 애니어그램 이론을 좀 더 신뢰성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보다 보니 성격 심리학, 어쨌든 심리학이니까요. 성격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실제로 있고 이거랑 봐서 이미 증명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심리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됐다고 해서 그게 거짓말이나 쓸모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증명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확실히 증명을 100% 애니어그램 할 수 없다고 치지만 그러나 증명된 부분을 비교를 해봐서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는 하지 않을 수 있게 우리가 틀을 잡아가자는 의미에서 성격 심리학을 공부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애니어그램 유형이 있는데 그 왜 그렇게 됐느냐에 따라서 또 설명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성장 배경 있잖아. 네네. 이 유형은 성장 배경이 이래가지고 이런 성격이 되었다라는 설명까지 자세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안 맞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처음부터 따져봐서 안 맞는데 이게 아니라 저는 이래 딱 써있으면 일단 믿고 거기에 제가 관찰한 데이터를 다 대입을 해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으면 이거 정말 맞네 하는데 어떤 거는 너무 틀려 이거는 그러면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전부터 저는 그 성장 환경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짜맞췄어.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성격 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거는 안 맞는 게 맞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성격이 형성되는데 성장 환경이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인데 성격에는 성장 환경이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밝혀졌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도 성격 유형 자체는 원래 주어진 거니까 유전적으로 성격 환경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나의 관찰 데이터가 맞구나 라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격 심리학부터 공부를 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약간 장황한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과연 애니어그램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애니어그램을 이제 심리학에서 인정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또 심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왜 성격 심리학을 애니어그램을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공부를 시켜드리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도사님은 어떤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지금 유일한 지금 청중이니까 네. 어렵다. 어렵고 복잡하지만 할 만한 가치는 있겠다. 한번 해보자. 이거 이런 생각. 어렵나요? 복잡하죠. 그렇구나. 네. 저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의 과학적인 근거를 얘기를 하자면 이게 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괜찮은 예인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거는요. 약간 형법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형법. 무슨 말이냐면 형법을 보면 형법이랑 민법은 달라요. 형법은 진짜 100% 정확하게 증거가 있어야지만 형을 살게 돼요. 그러나 실제로 그게 진실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연쇄살인범이 한 50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 연쇄살인범이 나중에 잡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50명이 죽인 걸로 밝혀졌어. 근데 이 사람이 법원에서 형을 받을 때 50명을 죽인 걸로 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그 중에 5명에서 10명 정도만 밝혀진 걸로 형을 받아요. 그걸로도 충분하잖아요. 종신형 가는 게. 왜냐하면 50명을 일일이 다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를 증거를 다 해가지고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번거롭거든요.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면은 봐봐 50명 중에 40명은 이 사람이 죽였다는 증거가 확실히 형법에서 없어. 그럼 이 사람 안 죽였다고 하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책에서 나올 때 다 50명 죽인 살인범으로 나와요. 근데 형을 그걸로 살았다는 거지. 이런 예밖에 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거를 좀 맨날 보는 게 이런 거라 가지고. 근데 제가 보면은 형법에서는 아주 확실한 근거만 가지고 따지지만 그게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증명된 것만 받아들이고 증명이 안 됐다고 해서 무시하지는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니어그램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기죽으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의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고했던 성격 심리학에 대해서 성격이란 무엇인가, 성격의 실체는 무엇인가, 성격 심리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재밌게 해보도록 노력을 할게요. 다음 것도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작가님 메일이나 작가님 SNS로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거길로 연결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작가님께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실 거고 또 저희가 뭐 댓글 직접 달아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방송에서 다시 한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이 좀 적으니까 저희가 방송에서 직접 피드백 해드리는 거고 이제 많아지면 일일이 또 방송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네, 많아지면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유튜브 눌러주시고 네. 입소문 또 많이 내주세요. 네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네. 다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